즐거운 라디오 화면에 보이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 상무부는 중국에 대한 추가적인 경제 제재 가능성을 언급해오고 있었는데요.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화웨이의 반도체 부품 조달기를 모두 차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화웨이를 끝장내기 위한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15일 미 상무부가 발표한 제재 방침에 따르면 제3의 국가,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국가의 반도체 회사들도 미국 기술을 정말 조금이라도 활용했다면 화웨이의 제품을 판매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전에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기술의 활용도가 25% 미만이라면 자유롭게 화웨이의 제품을 공급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작년에 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블랙리스트, 거래 제한 기업으로 설정했음에도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화웨이와 거래를 할 수 있었던 일종의 쇳길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미국 정부가 완전히 봉쇄시킨 것인데요. 미국의 이번 조치의 지향점, 당연히 화웨이를 완전히 주저앉히겠다는 것과 특히 비메모리에서 화웨이와 대만 파운드리 업체 TSMC와의 협력을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후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최근 TSMC가 미국 애리조나에 5나노 공정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이 역시 이번 미국의 제재 조치와 큰 연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 방송에서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었었죠. 이 TSMC는 모두가 인정하다시피 화웨이의 주 거래 기업이자 이 도우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TSMC가 이번 미국의 타겟이 된 것을 감지하고 미국 기업들의 수주가 같이 막히게 생겼으니 어쩔 수 없이 미국의 투자를 결정한 것, 미국의 손을 잡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이번 제재가 화웨이와 TSMC 간의 연대 관계를 끊는 것임을 공식화시켰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크라크 국무부 경제차관은 TSMC 매출의 15에서 20% 정도가 화웨이 측에서 나오는데 미국의 허가를 받지 못할 때까지 화웨이와의 거래는 제한된 것이며 추후에 거래가 풀릴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워딩을 했습니다. TSMC가 왜 화웨이의 도우미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느냐 보면은 사실 화웨이 입장에서는 TSMC가 이 파운드리에서 거의 유일한 대안이었어요. 작년부터 시작한 미국 정부의 제재로 이 화웨이는 퀄컴 등의 미국 기업들로부터 핵심 반도체 부품을 공급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었죠.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기린 AP도 이때 등장을 한 것이고요. 화웨이가 이를 타개하고자 좀 키운 것은 이 자체 반도체 설계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이라는 곳인데 이 하이실리콘이라는 기업은 어쨌거나 여러가지 반도체 부품을 설계할 수 있는 중국 내 기업이었습니다. 여기에 화웨이가 거의 모든 설계를 몰아줬죠. 이렇게 화웨이가 물량을 밀어주면서 하이실리콘은 올해 1분기에 전세계 반도체 기업들 중에 이 탑 10의 매출을 올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이실리콘의 한계는 반도체 생산 공장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TSMC의 위탁 생산을 맡기고 있었는데 이렇게 강화된 제재를 근거로 미국이 TSMC와 화웨이의 추가적인 거래를 승인하지 않으면 화웨이의 반도체 공급망은 사실상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TSMC 외에 다른 대체제로 볼 수 있는 기업들을 보면 일단 중국 내 기업 SMIC가 있죠. 그나마 중국 파운드리 업체 중에 가장 기술력이 낮다고 평가받지만 여전히 14나노 공정에 머물고 있습니다. 7나노, 5나노, 그리고 3나노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TSMC, 삼성전자와는 기술 격차가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가 있죠. 사실상 프리미엄 제품에 들어갈 만한 칩 생산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화웨이가 최근 내놓은 플래그십 스마트폰 역시 TSMC가 찍어낸 기린 AP 그리고 바룽 5G 모뎀 칩셋 등이 들어가는데 이들 제품은 필연적으로 7나노 공정을 요구해요. 즉 14나노에 머물러 있는 SMIC가 생산할 만한 레벨의 제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웨이 입장에서 중국 외의 다른 국가들로 눈을 돌리겠죠. 이미 지난 3월에 미국이 추가 규제를 가할 경우를 가정해서 한국 삼성전자나 대만 미디어텍 등으로부터 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1순위 고려 대상은 당연히 삼성전자겠죠.
그러나 이번 미국의 규제 조치가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상황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거의 모든 전 세계의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의 반도체 설계 공정이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장비 일부라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언제든지 이번 제재를 근거로 거래를 금지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삼성 역시 화웨이에 칩을 팔려고 해도 언제든지 미국의 규제, 제재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에서 첨단 반도체 부품을 조달하기 어려워지면 일단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에서 화웨이가 박살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입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미 안드로이드 진영과 애플은 완전히 분리가 되었죠. 실제로 안드로이드 유저들 요즘 아이폰 계열로 잘 안 넘어가죠. 아이폰 사용자들 역시 안드로이드로 넘어가는 빈도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iOS 각각 운영체제가 진화하면서 이 같은 운영체제 하에서 누릴 수 있는 편의성, 그 연대성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편의를 포기하고 다시 새로운 운영체제로 바꿔서 적응하려는 유저들의 빈도, 그 필요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삼성의 가장 큰 대항마, 당연히 화웨이죠. 이미 작년부터 구글 운영체제 막히고 이 자체 운영체제 흠몽을 어쩔 수 없이 쓰고 있는 화웨이인데 이번 미국의 규제로 다른 부품들마저 공급 차질이 생기면 결국 저성능 기린 AP만 쓰게 생겼죠. 중국 내수 시장 외에 이 다른 국가들 시장에서 화웨이의 매력도는 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플래그십 모델에서 말할 것도 없고 그나마 화웨이가 삼성에 비비고 있었던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필연적으로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5G 장비 역시 큰 타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5G 장비 글로벌 점유율 1위가 화웨이예요. 사실 이러한 통신 장비에는 최신 스마트폰만큼의 섬세한 미세 공정이라든지 이 반도체가 적게 요구되는 것은 맞지만 이렇게 미국의 압박이 커지면 결국 5G 장비 시장의 기술 발전에도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스마트폰 시장, 이 5G 장비 시장에서 화웨이가 앞으로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단기적으로는 유럽 국가들이 화웨이의 5G 장비들을 도입시킬 채비를 하고 있죠. 미국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작년에 반짝 점유율 세계 1위에 올랐던 삼성전자가 4위로 밀렸고 화웨이가 5G 통신 장비 시장에서 에릭슨, 노키아, 삼성 모두 누르고 1위에 오른 상태예요. 당장에는 이 화웨이 강세가 유지되고 티가 안 날 수가 있지만 이렇게 미국이 다른 부품들까지 서프라이 체인을 막아버리면 화웨이가 기술적으로 도태되는 것은 결국 시간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이번 조치가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냐 보면은 일단 미국은 화웨이의 숨통을 조이기로 작정한 상태죠. 이번 제재가 우선 비메모리에 초점을 맞춰 나온 만큼 삼성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북한 장사점포로부터 보호할 한국형 아이언돔, 경항공모함과 초소형 군사위성 등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국방부가 10일 향후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전력 운영 계획 등을 담은 2021-2025 국방중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력 운용과 방위력 개선에 향후 5년간 약 301조 원, 미화로 2,537억 달러 규모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총액의 약 3분의 1이 방위력 개선을 위한 첨단 전력 확보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미사일 전력을 대폭 확충하고 정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체계도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비무장지대 인근에 집중 배치된 6천여 문이 북한 장사정포로부터 한국 수도권과 핵심 중요 시설을 방어할 수 있는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2011년 이스라엘이 개발한 아이언돔은 정로켓이나 포탄을 기존 대공 미사일보다 작고 빠른 요격제로 무력화하는 소규모 정밀 대공 방어 체계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로 한국의 방위력 강화는 물론 미한연합 전력의 강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 진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한국은 이스라엘과 사정이 다르다며 이스라엘이 맞서고 있는 하마스, 헤즈볼라의 호위협에 비해 북한의 장사 점포는 매우 큰 규모의 위협인 만큼 보다 진보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아직 한국 정부가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이 같은 북한의 위협 형태로 밀어볼 때 레이저를 이용한 요격 체계가 될 것으로 추측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국방중기 계획에서 배수량 3만 톤급 경항모 개발 계획도 공식화했습니다. 2021년 건조를 목표로 병력 장비 물자 수송 기능뿐만 아니라 탐지된 수직 이착륙 전투기 운용을 통해 적이 전방위 위협에 효과적으로 억제력을 투사한다는 설명입니다. 월러스 그렉슨 전 미국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는 경항모 도입은 한국의 영내 안보에 대한 기여를 늘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개의 경항모가 한국 방어에 얼마나 중요한 기여를 할지와는 별개로 해양 지정학적으로 분명한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한국 국방부는 기존에 운용 중인 다목적 실용위성에 더해 2025년까지 군사용 정찰위성 그리고 초소형 정찰위성 개발에도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 전역에 대한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파악이 가능하도록 영상 촬영 주기를 향상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 무장 탑재 능력과 자막 능력이 향상된 3,600톤급 및 4,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할 것이라고 한국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그렉슨 전 차관보는 첨단 기술 집약 군대로의 움직임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는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국방부는 이번 국방중기 계획에서 군 인력 구조의 전문화도 강조했습니다. 2020년대 이후 상비 병력이 55만 5천 명에서 5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약 36%였던 간부 비중을 2025년 말까지 40%로 끌어올려 전투력을 유지한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병력 공백을 상쇄하고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 기술 기반 전력 증강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병력 감축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 첨단 기술이 병력을 상쇄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군의 첨단 기술이 육군과는 상대적으로 관련이 없으며 대부분의 첨단 기술 발전은 다른 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마트 전장과 드론 테러 4차 산업혁명 앞둔 전세계 군사기술 현주소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오면서 인공지능은 인간의 삶 전반에 걸쳐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이미 많은 무기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되고 있고 점차 AI가 접목되고 있다. 방산업계도 마찬가지다. 중동 한복판에서 적대 국가를 반론, 시리아에 둘러싸여 이란 위협까지 받고 있는 이스라엘은 모든 신무기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이런 위협에도 끊임없이 생존할 수 있던 원동력은 기술과 혁신만이 살 길이라는 자세가 있기 때문이다. 스타트업 강국으로 불릴 수 있었던 것도 국방 관련 기술 개발이 상용화되면서 나온 부수적 결과다. 한국은 지난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 이에 따라 다양한 발사체 개발을 통해 우주 개발뿐만 아니라 군사용 미사일 개발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외 무기 수입 비중이 높았던 우리나라에게 전략무기 국산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방산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이스라엘의 대표 방산업체는 라파엘이다. 라파엘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당시 국방과학연구소로 시작된 국방산업체로 본사는 이스라엘 북부에 있고 직원 8,000명 정도가 있다. 미사일부터 전자전투 시스템, 사이버 보안, 우주 무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산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방산 강국인 이스라엘의 방산업체 중에서도 가장 선두 자리에 있는 라파엘은 현재 전 세계 군사기술의 변화를 어떻게 주목하고 있는지, 어떤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개발하고 있는지 라파엘의 핵심 무기와 기술들에 대해 기드온 와이즈 라파엘 부사장에게 이야기를 들어봤다. 한국도 라파엘에서 무기를 구매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에서는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 스파이스 공대지 미사일을 도입했다. 두 가지 미사일 모두 정밀 타격 유도 미사일로 스파이크 미사일은 2013년에, 스파이스 미사일은 2016년에 도입했다.
우리나라 공군은 2013년에 북한 해안포를 타격할 목적으로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을 구매해 서북 부서에 배치했다. 미사일 앞에 장착된 광학 전자 센서로 표적을 보면서 타격할 수 있어 빙도에 숨겨져 있거나 산 같은 장애물 뒤에 위치한 해안포를 정밀 타격할 수 있게 됐다. 도입 이전까지는 백령도와 연평도에 배치된 K9 자주포로는 정밀 타격이 불가능했고 공군 전투기 F-15K나 KF-16으로는 출격 시간 때문에 즉각적인 타격이 어렵고 기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